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타 클래스에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강의를 맡은 정원상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니죠.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유형 해설서입니다. 명품 기본 이론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함께 교재와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KBS 한국어진흥원에서 인정하고 검증한 진짜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교재의 내용과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팁들 그리고 추가 자료들도 있다라는 것 꼭 아시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우리는 높은 득점, 고득점을 받기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우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대가 많고요. 그리고 정확한 국어, 정말 흔들림 없는 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된 출제 요소들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7가지의 영역과 그리고 22가지의 평가 요소와 63가지의 세부 평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와 함께 바로 이 구성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는 오전 10시에서 그리고 10시 25분까지 25분 동안 치러지는 15문제의 듣기 평가를 지금 이번 1강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 우리가 듣기 파일과 함께 여러분의 녹음을 들려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어휘, 어법 부분이 결국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16번부터 30번까지의 어휘 영역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31번부터 45번까지 어법, 특히 4대 어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어법 문제. 자, 이어지는 쓰기와 창안, 그리고 문항수가 많지만 무려 30문제.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거듭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아야 이제 급수의 좌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암기용 국어 문화와 관련된 국어학, 국문학, 매체와 언어생활까지 해서 우리는 7가지의 평가 영역으로 나누게 된 것이었고요. 자, 바로 이 시간 이제 듣기 말하기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15문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적습니다. 자, 과거 이제 수능에서도 듣기 평가라는 게 이제 94년부터 시작됐던 수능에서도 있었다가 2014학년도부터 국어 영역에서 듣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영어와 달리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사회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영역이 경청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경청, 기울 경자, 들을 청자, 정말 몸을 기울여 가면서 듣게 되는 것이 진정한 또 경청인데요. 듣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말하기라고 하는 문제 유형을 통합적으로 포함하여 15문제로 만들게 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듣게 될 지문은 10개의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1번부터 5번까지 단독적인 문제도 있지만 6번부터 15번까지 통합 연계형 문제들이 있으므로 바로 고난도가 주로 형성되는 위치가 6번에서 15번까지입니다. 자, 가장 현재까지 치러진 시험들을 기준으로 고난도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있었느냐라고 제가 엄선해서 보았더니 7번 또는 8번, 9번 그리고 11번 또한 동시에 13번, 14번 우리에게는 최근 들어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 문제, 협상과 타협의 문제와 관련된 듣기 대화에서 시험에 잘 나오고 또한 고난도 문제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정말 속도 조절을 하되 편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두 문제가 연계되었을 때 한 번만 들려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 좋게 문제를 120분 동안 풀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듣기에서 좀 석연찮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놓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고난도 문제는 있더라.
그래서 저랑도 기출문제 또 강의를 통해서 듣기 고난도 5문제로 추려볼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이 유형 해설서에서도 정답률 5.9%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고난도 문제였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갈등의 조정 문제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14번 문제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듣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담화의 유형별 화법 전략입니다. 때로는 설명이, 때로는 설득이, 낭독이 다양한 이제 담화, 대화를 비롯하여서 있을 것이고요. 또 역시 공감적 소통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세부적으로 타이틀을 나눈 것일 뿐 크게 뭐 중요하다, 뭐 꼭 외워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자, 이러한 출제의 원칙은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듣기는 한 번만 들려드린다는 거. KBS 아나운서분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발음부터 어떤 내용까지 굉장히 잘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2분 정도, 뭐 길면 2분 30초까지 들려드리는 이 듣기 대본을 잘 들으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문항들 역시 듣기에도 사실적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고난 도의 추론적, 즉 이어질 내용이라든지 숨어 있는 내용들을 찾는 것이 추론적이죠. 사실적은 단순 일치이기 때문에 대체로 쉬운 거고요. 또 비판적 이해라고 하여서 역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평가하는 등등. 물론 듣기 지문 속에 들어가는 말하기 유형이 5문제 정도 섞여 있을 뿐 크게 구별하거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듣기 말하기와 관련된 15문항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같은 이야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 바로 8대 팁이라는 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당연히 우리 듣기 평가의 유일한 힌트는 무엇이냐?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먼저 본다라는 것은 문제 유형을 확인하고 특히 선지를 소거법으로 지워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일치구나, 아니면은 중간 이후부터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오겠구나, 듣더라도 선지를 보았더니 이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데 그럴듯해라는 게 있고, 듣지도 않았을 뿐인데 뭔가 비약적이고 극단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로 미리 좁혀놓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우리 국어시험 문제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내용과 관련된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듣기 지문인데 사람들을 총으로 다 쏴서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자,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거듭 보편적이고 타당한 정보여야 되기 때문에 선지 자체에서 비약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거듭 극단적이거나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제가 듣기 평가에서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A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B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A에서 멈춰야 하는데 A니까 C다,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듣기 평가에서 유일한 비문의 사례,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게 주로 1, 2번에 많이 있을 가능성, 3, 4, 5번 쪽이 좀 길어지면서 뭔가 이 말에서 함정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범위를 좁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답률은 기본적으로 20%에서 시작하는 오지선다이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로 좁히면 50%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정답과 오답이 결국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 100이냐 0이냐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항상 이야기하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지들을 적절하게 지워나가고 논리적인 직관을 통해서 고민했다, 헷갈렸다, 둘 중에 하나까지는 찾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답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직관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문제를 미리 보면서 소거법으로 지울 준비를 하는 것. 두 번째, 유형도 물론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청각적인 능력이라는 게 그 정보를 계속 각인한 채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메모하면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인과관계. A 때문에 B, C 때문에 D 이랬을 때 그 인과를 막 엉키게 해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메모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메모의 방식은 A 그러면 A에서 B 그러면 B라는 형태.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 좋아요. 항상 위험한 것은 A, B가 있고 C와 D가 있는 게 인과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A와 D로 간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순서를 바꾼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보의 양이 정확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메모하는 거 좋습니다. 역지선지 지우면서 들으라고 했고요. 연상하면서 듣는다. 겠죠? 머릿속에 정말 떠올려야 해요. 장면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라디오를 저도 잘 들었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KBS 1라디오에서 일요일 저녁 8시에 라디오 극장이라고 하는 1시간 정도의 드라마를 라디오로 해줘요. 처음에는 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듣게 됐는데 좀 뭔지 모르겠어요. 인물들이 막 거기서 거기 같고 일단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귀로 듣는 라디오의 드라마는 처음에는 인물들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인물들의 얼굴까지 막 그려져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여기에 몇 명이 앉아있는 것이 귀로 들었을 뿐인데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확실히 뭐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다양한 우리가 들었을 때의 어떤 추리하고 상상하는 힘이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눈을 감고 듣더라도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세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연상하고 확대해 보게 되면 듣는 능력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신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역시 강조했던 인과관계에 주목해서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진짜 명확한 건지 아니면 선후관계인데 인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속담 중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똑같아요.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먼저 날았을 뿐이고 배는 우연히 떨어진 것뿐이죠. 따라서 원인 결과가 아닌 선후관계를 착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자성어 오비락이라고 할 것이고 오류에 의하면 거짓 원인의 오류,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인과관계의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핵심 주장과 핵심 근거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자, 핵심 주장과 핵심 근거를 애써 쓴 이유가 그냥 말과 핵심 주장은 다르잖아요. 일치와 주제는 다르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도 분명 맞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주제를 말할 때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삼각형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듣기 문제에서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첫 1분보다 마지막 1분이 훨씬 중요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범위를 좁혀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만 듣고 사실 우리가 영어도 보면 듣기 평가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중간쯤 나왔는데 답이 나오면 학생들이 손이 막 움직이며 옷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은 벌써 불안하죠. 아니 애들이 벌써 답을 적었네. 난 아직 듣고 있는데 그러면 괜히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끝까지 듣자 하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중간 이후에 성급하게 하지 않기를. 물론 그런 직관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쉬운 것은 80% 이상의 문제가 듣기평가는 뭐 이미 10문제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 쉬운 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하고 한 문제 정도 아주 어려운 거 이런 정도가 좀 있을 뿐이기에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듣기평가는 사실 15문제 다 맞아야 되는 영역이죠. 끝까지 집중하여 들으라고 했고요. 성급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함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암시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거는 추리하면서 들어라 하는 것도 포함하여서 제가 듣기에 8대 팁이라고 바로 이 강의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7가지 영역을 진행해 나갈 때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 이런 핵심 팁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것을 실제에서 적용을 했을 때 바로 필살기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출제 원칙들과 함께 뭐 읽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도 우리 외래어 표기법으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발음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또 역시 듣기의 지문으로 잘 나온다라는 것. 특히 53회부터 추가된 것이 협상과 중재 담화라고 했다는 거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서로 좀 양보하라는 거죠. 서로가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절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충안을 도출할 때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제3자가 협상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것. 이것도 계속 우리 정형화된 문제들이잖아요. 듣기 문제들은. 그래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반복되는 좋은 문제, 실제 우리 시험인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객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5문제 듣기 문제를 저랑 지금부터 풀어나가게 될 건데 모든 문제를 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난도가 쉬운 것은 그냥 지문으로 설명을 하고요. 저랑은 한 5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듣는 것, 듣기 파일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 10번부터 지금 책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듣기도 그렇고요.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도 그렇듯이 긍정형 문제보다는 부정형 문제가 살짝 많습니다. 제가 통계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 문제 10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문제의 평균 57% 정도. 평균 57%라는 것은 57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옳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 특히 뭐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100% 적절하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부정형 문제를 주는 이유, 결국은 4개를 지워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그 틀린 하나를 찾는 게 훨씬 더 변별력이 있고 실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일치하지 않는 것, 아무래도 아주 짧은 것보다는 조금 긴 문장들에 좀 신경이 쓰이고요. 자, 선지만 놓고 봅시다. 선지만 놓고 보았더니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이 3번 첫 번째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3번에서 콩팥은하고 혈관이 좁아지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저라면 고혈압으로 시작하는 3개, 즉 1번과 2번과 5번을 먼저 보고 있을 가능성. 소재는 우리가 생물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A에서 B 하는 그런 과정들, 흐름들,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 소재는 고혈압일 가능성이 크겠죠. 3번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번 문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듣기 파일을 통해서 2분 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10번은 듣기 문항, 11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혈압은 혈액이 혈관 내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계속해서 압력을 받으면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됩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만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고혈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고혈압이 무서운 건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 쉽게 손상되고 약해지는데요.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또 고혈압이 지속돼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침전물이 쌓여서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죠. 또 고혈압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돼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 협심증이 나타나고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일부 파괴돼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또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액 속의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의 모세혈관이 손상돼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콩팥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콩팥이 손상되면 더 심한 고혈압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잘 들으셨죠? 우리 여자 아나운서분의 성우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에 가깝긴 했지만 정답률은 매우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을 위한 2가지에 주목해 주세요. 자, 고혈압으로 인해 이런 인과적인 것은 당연히 대체로 맞을 가능성. 자, 2번째는 범주의 문제였더라라는 거죠. 자,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뇌경색이 발생한다라는 바로 원인 결과의 흐름이었는데 이게 범주가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A 때문에 그러면 A 다시라는 결과가 와야 되고 B 때문에 그러면 B 다시라는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자,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심장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러면 심장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심장에 해당하는 협심증이라는 것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었고 지문에서. 자, 두 번째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뇌 중에서도 어떻게 뇌가 좁아지거나 뇌에서의 문제가 되면서 뇌가 막히게 되는 경색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심장과 뇌에서의 영향이 결국 다른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두 개를 잘못 섞어 놓은 셈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내용에 의하면 관상동맥과 바로 뇌경색이라는 흐름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범주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는 것이었었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두 개의 어휘 정도 가볍게 제가 한번 숨어있는 한자 볼까요? 우리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보게 되면 막혔다, 막힐 경자, 그리고 막힐 색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여야 정치가 경색되었다. 어떤 경색된 정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막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협심증이라는 것에서도 이 협자가 좁을 협자이죠. 보통 좁을 협자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광의적 의미, 협의적 의미. 그래서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협소하다, 뭐 협궤열차 이런 거 할 때 이 좁을 협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아진다라는 말이 다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자, 듣기 속에서도 어휘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사실 방금 했던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죠. 인과관계에 의하면 결국 고혈압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 그중에서도 5가지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합병증이 나오게 된다라고 뒤에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 주목해 주시고요. 고혈압이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이다. 때문이라고 해서 이게 합병증이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의하면은 5가지의 합병증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번호를 짧게라도 한번 붙여본다면 첫 번째,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 약해지고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것이 한 가지의 합병증. 자, 또라는 대 등의 접속 부사가 나오므로 자, 두 번째, 이제 뇌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러다가 막혔으니까 아까 막힐 경자, 막힐 색자가 포함된 뇌경색이 자, 세 번째 이제 바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있고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좁을 협자 기억하시죠? 협심증이 나타나고 우리 보험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용어네요. 뇌출혈이고 아니면은 협심증이고 뇌경색이고 이런 건 말이죠. 자, 또 네 번째로 이어지게 되네요. 나타나고 뒤로 가서도 파괴돼 사망에 이르는 심근경색이 또 혈관이 막히고 파괴되면서 심근경색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게 네 번째 질병 심근경색이 이어지게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콩팥이라고 나갈 수 있는 콩팥의 모세혈관이 손상돼서 콩팥병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뒤에 우리 어법으로 보더라도 발음이 이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 발음을 역시 아나운서가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으시더군요. 콩팥의, 콩팥이, 콩팥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장 위험하게 발음하면 콩팥은 이렇게 잘못된 국외음화를 하는 거죠. 디귿티읕이 이 몸 앞에서 지읒치읒으로 발음이 되어야 되므로 콩팥이는 되지만 나머지는 연음하여서 콩팥은, 콩팥을, 콩팥에 이렇게 우리 발음해야 되는 것들도 이어집니다.
자, 물론 이제 뒤에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결국은 고혈압이 또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결론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두 문제와 모두 관련이 되었으므로 적절한 5번이 되겠죠. 고혈압을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합병증 들을 제시하였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한 지문에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설득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설득 담화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지문을 위해서는 언론에 소개된 장애인 관련 표현 순화 내용을 책에 수록을 해놓았고요. 물론 순화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휘편에서 참고로 아셔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장애우라고 대우를 해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 이렇게 하라는 거. 다양한 나머지의 순화의 의도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하던 말들이 있어서 국어 영역으로 보면 순화해야 된다.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서 또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쉬웠기 때문에 제가 듣기 지문 없이 그냥 제가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일치하지 않은 부정형 문제가 나왔고요. 자, 방금 우리 문학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장애인 차별적인 제목의 문학작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원제는 난장이지만 표준어는 난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순화하면 좋겠죠, 이거는 알겠죠 라는 의도에서 약간의 계몽성으로서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업 시간에 문학작품을 다루지 말아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하네. 절대 배우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야, 제목 이상한데? 이거는 야, 제목이 어떻게 이청준의 소설 막 병신과 머저리,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 작품 이거는 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고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문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 붙여진 제목이라는 점을 수업 시간에 강조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원제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렇게 언급해 주라는 거지, 이걸 아예 배우지 마, 이건 아예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공적 대화입니다. 역시 우리 대화에는 두 가지,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공적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대화로 2019년 53회 시험부터 이렇게 세분화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요 문제는 사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문제보다는 7번 문제 뒤를 위해서 제가 지문을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잘 읽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한 즉시 내용 증명을 해두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한 즉시 내용 증명을 해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지문 한 번만 보고 가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간 이후에도 쭉 나와 있고요. 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언제 그랬냐? 역시 말로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역시 직접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 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도 돈을 갚지 않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하고 내용 증명 사본을 증거로 첨부해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아까 6번과 연결이 되고요. 지금 7번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서면으로 당연히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라는 거죠. 야, 너 왜 돈 안 갚았어? 야, 돈 안 갚으면 너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당연히 문서화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친한 사이끼리 말로 하고 뭐 이런 거 안 정하고 했지만 절대 이제는 그렇지 않죠. 현대 사회는 계약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을 토대로 친한 사이더라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자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법정 이자 약 5% 정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으나 이자를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맞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가 있었고요. 자, 이제 사적 대화입니다. 자, 사적 대화 역시 어때요? 이것도 8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잖아요. 정답률이 다 9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실제 듣지 않고 말로 갑니다. 자, 볼 수 없는 것이었고요. 자, 역시 내용상 아들 입장에서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하는 건 맞았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포기한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엄마,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사치예요. 제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개나 키우면서 강아지나 키우면서 일단 있을게요. 하지만 저도 결혼 생각이 있어요에 관한 것이지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난 평생 영원히 혼자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극단적이다. 또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일치 문제니까 말이죠. 자, 그래야여서 이렇게 지문 속에서 있었고요. 너 왜 그렇게 대책이 없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뭐라고요? 나 결혼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아직은 20대고 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라고 말한 거죠. 아직 아들에게는 사치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좀 제가 모아두고요. 그래도 혼자 있기는 그래서 걔라도 키우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에 대해서 나 결혼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엄마의 이야기도 결국 처음에는 강아지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개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제 끝에 가서는 너 언제 결혼할래? 그랬더니 지금은 빨라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이 바로 정답 속에 나와 있는 결혼 정년기에 관한 시각 차이가 근본적이었던 것이죠. 문제 의도에 근본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즉 처음에는 분명 개를 키우냐 안 키우냐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고 암캐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그래서 끝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정년기 언제가 정확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되게 또 신기한 게 이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본디 53회에서 한자 문제, 더구나 한자 우리가 어려워하는 표기 문제의 답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예로부터 이미 기존 문제를 변형하고 활용하는 게 한 20% 정도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출제진들의 매뉴얼에도 있었어요. 예전 기출문제를 활용하세요. 예전 기출문제를 변형하세요. 이렇게. 근데 물론 지금은 조금은 그러한 매뉴얼이 바뀌어서 신문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최근 치러진 문제들, 심지어는 바로 앞에 있던 기출문제도 절대 배제하지 말고 또 한 번 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꿔보고 특히 어휘 같은 거 이미 막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결혼의 적당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령자를 포함해서 적당한 나이, 그것이 정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을 적이다, 적당하다라는 이야기죠. 맞다, 거기에 나이에 맞는 것이 적당하고 적절하고 적령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모든 문제는 우리 국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책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으므로 한자도 고유어도 띄어쓰기도 또는 뭐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도 되겠죠. 우리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발표로 이어갈 것이고요. 앞에서도 프레젠테이션 이런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KBS 뉴스 등을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이것도 뭐 14, 15번 문항과 관련되었는데 뭐 결코 어렵지 않은 정도. 지금 나오는 것이 포네틱 코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군사에서 또는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영역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특수한 조종사들도 사용하더라 그러죠.
다만 역시 옳지 않은 정보, 부정형 문제였었고요. 지금 BTS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포네틱 코드와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이러한 음성 문자 발음이 알려져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건 누가 보아도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 이제 15번도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딱 기호가 나오다 보니까 순간 당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포네틱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역시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였겠죠.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군대에서도 많이 하지만 하나, 둘, 3, 넷, 5 이렇게 했다는 거죠. 6, 7, 8, 9 이렇게 이제 발음하도록 하는 것에서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군요. 역시 하나, 둘, 3, 넷, 5만 가지고도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을 했고 둘로 갔고 그 다음에 3, 넷으로 간 것이 벌써 딱 유일하게 4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상으로 보면 앞에서 뒤로 가면서 당황하지 말고 또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하나, 둘, 3, 넷만 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아마 들으면서 지워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매우 쉬웠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협상과 중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협상과 중재, 그중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 뭐 negotiation 뭐 이런 말들 우리 쓰던가요? 협상가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위해 서로 의논하는 것이고, 자, 중재라고 하는 것은 쌍방을 화해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보통 우리는 절충이라는 말을 제가 역시 강조했어요. 절충이라는 것 한자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끊을 절자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타협하다. 원래는 속마음 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타협하다라는 의미의 타협할 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둘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절충이요. 우리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그러면서 변증법의 원리, 정반합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어 그런 측면도 있어. 노사 갈등, 그러면 당연히 절충안을 마련해서 서로가 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중간쯤에서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또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3회부터 추가된 문제 유형이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문을 함께 들어보아야 하겠어요. 실제 듣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만 들려드린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12번, 13번 또는 14번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을 위해서 두 사람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번은 쉬웠고요. 13번이 아주 어려웠어요. 자,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듣고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대화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12번은 듣기 문항, 13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최 과장, 오늘 오후에 있을 이사진 보고회에 제출할 자료 다 됐지? 아, 이런. 부장님께서 부탁하신 보고서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박 팀장님이 부탁하신 것부터 처리하느라 그랬습니다. 조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최 과장은 늘 내가 지시한 것은 여유 부리면서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 박 팀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 외에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먼저 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최 과장보다 덜 바쁜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 지난주 회의록도 아직 안 올렸더군. 대체 왜 내가 지시한 사항은 무시하나? 무시라고요? 전 일의 경중을 따져서 급한 일부터 처리한 것뿐입니다. 일의 경중이라고. 내가 지시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일인가? 부장님, 제가 자료 준비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완성하고 올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따지실 시간에 제가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아니, 거기 두 사람 왜들 그러는 거야? 최 과장이 내가 지시한 일을 먼저 하다가 김 부장을 화나게 한 모양인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법이잖아. 서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자, 잘 들으셨죠? 야,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살짝 서로가 좀 빡빡하네요. 그러니까 직급에 의한다면 지금 내용상으로 김 부장이 최 과장에게 업무를 맡겼잖아요. 제출할 자료 오후까지인데 잘 했어? 이렇게 하니까 아직 다 완성 못 했는데요. 점심시간인데 제가 완성하고 있으니까요. 다 할 거예요. 아니 말이야, 오후까지 내야 되는데 말이야, 뭐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팀장님이 시켜서 제가 그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 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서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의 의도, 두 사람의 입장은 김 부장 입장에서는 최 과장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고, 또 최 과장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반응을 한 거죠. 도전에 따라 응전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 부장 입장에서는 왜 오후에 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가 나 있다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유리한 오답이 있긴 있었어요. 3번 같은 거 보니까 최 과장은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김 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한 거고요. 근데 최 과장 입장에서도 나도 하고 있는데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 마당새가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었는데 마당새야 뭐하니 아직도 마당 안 쓸고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하고 있고 또 다시 팀장님이 맡긴 업무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느라고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지문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김 부장 입장에서는 오후에 있을 보고회에 제출할 자료 다 되었지라고 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팀장님이 박 팀장님이 부탁한 게 먼저이다 보니까 제가 그러나 곧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말이야, 지금 이거 중요한 거거든. 내가 먼저 부탁했는데 내가 지시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너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시종일관 이제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이래 경중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최 과장 입장에서도 자기도 바쁘니까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박 팀장이 들어와서 결국 갈등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중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왜 그래? 아이, 그래. 먼저 하려다 보니까 화나가 한 건데 오해가 생기는 거니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이제 이해를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이 내용에서 이해를 받는 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그대로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가 하면 좀 고깝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 부장을 좀 잘 설득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13번이 바로 정답률 5%였다라는 거예요. 정답률이 대략 5%. 듣기 평가에서 5%라는 것은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다라는 것 이유가 있었겠죠. 정답과 오답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박 팀장이 한 행동은 무엇이겠느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타협이고 협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살짝 이해해 주면서 왜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것은 일방적인 강요. 그냥 야 네가 참아 이렇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반영된 게 바로 잘못된 2번이었다는 거죠. 자, 김 부장에게 이 김 부장은 이미 화가 나 있잖아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최 과장이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네가 참아 지금 이런 느낌이죠. 자네가 참아라. 그러니까 야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시한 거. 그러면 김 부장은 네 알겠어요. 참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이것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어. 아니 근데 말이죠. 제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오후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도 시켰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그냥 하시든지 왜 이렇게 저를 배제하고 이렇게 먼저 과장한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더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정답과 오답의 갈림길인 3번이었던 거예요.
3번에서 보면 이제 최 과장인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김 부장이 말이야. 자네를 믿으니까 높게 평가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 과장에게는 좀 쉽게 설득할 수 있어요. 최 과장도 뭐 좀 서운했을 수는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질책에 대해서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평소에 자네를 믿었어. 평소에 자네를 믿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네를 믿어서 일을 시킨 거 아닌 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싫어서가 아니다. 너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너를 믿으니까 일을 시킨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또 자네도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저 오후까지는 빨리 일을 마무리해라. 뭐 점심시간 이후까지는 마무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독거려 주는 거죠. 이건 내우는 서운한 사람에게는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잖아요. 능력을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능력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이해하죠. 이렇게 하면서 또 아랫사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두 대상이었어요. 김 부장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최 과장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김 부장에게 명령하듯이 자기 입장에서만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네요. 정답률 5%의 문제였습니다. 자, 조회도 저랑은 역시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 유형들, 갈등 중재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 조정과 관련된 계속 풀어보도록 조회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화이고요. 역시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두 문제 중에서 스토리텔링처럼 마지막에 이어질 내용이다. 마지막에 이어진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핵심과 관련된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흐름이 그대로 가야 되고 주제는 계속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흔히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마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 그것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문과도 이어집니다. 각각의 토끼였는데 그래서 남쪽 산 등성이와 북쪽 산 등성이가 있었고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어찌된 일일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북쪽 산 등성이에 사는 토끼들이 맞은편 남쪽 산 등성이에 봄이 온 것을 보면서 결국 겨울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마주 보이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더라. 이게 탈무드에 있는 굴뚝 청소부 이야기와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해석들 아니면 그냥 이야기들, 이런 약간 암시할 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에 꽂히지 말고 선지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되겠어요. 굴뚝 청소부가 있었는데 누가 세수를 할 거냐? 그랬더니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더니 저 사람 까맣네? 나는 하얀 줄도 모르고 나도 까맣겠지 하고 세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이 내용과 관련된 정답이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듣기평가조차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다 알죠? 쉽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안에도 분명 10개의 지문이 있고 15문제가 있고 그래서 복합 연계되는 통합형 문제도 있으므로 꼭 다 맞을 수 있도록 또 잘 팁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학 작품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하는 것처럼 이 시는 무엇이었다고요? 윤동주의 참회록이었습니다. 자, 윤동주의 시들 중요하고요. 네모놓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많죠. 특히 2017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던 윤동주고 그래서 1년 전 2016년 동주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동주라는 영화 속에 윤동주의 시 13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시를 비롯하여서 십자가 또는 참회록, 별에는 밤, 또 다른 고향, 간이라는 시, 다양한 시들, 자화상이라는 시들을 통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에 실려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국어사와 관련된 우리 국어 지식과 관련돼서도 윤동주 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였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부정하는 것들 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거울을 닦아보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화상이라는 시에서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게 나오잖아요. 마치 나르시시즘 이야기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다가 최종적으로 긍정하게 되는 게 또 윤동주 씨의 큰 흐름들, 부끄러움과 극복 의지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일본의 사발이라는 것은 그냥 사기로 만든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밥그릇 같은 거, 국그릇 같은 거 이런 걸 사발이라고 해서 결국 어떤 그릇을 말하는 거고 관련이 없었네요. 자, 잘 알고 있는 시에 나와 있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이렇게 했었고요. 또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 하면서 참회의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뒤로 가도 마찬가지로 밤이면 밤마다 나의 이것을 닦아보자. 이것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이 거울. 그래서 원래 이 시의 주제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였거든요. 주제연의 핵심은 극복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보면서 진정한 자신,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이상적인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윤동주의 특유의 항상 결론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듣기 문제, 제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딱 1시간 듣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강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강에서 또다시 새로운 문제 유형, 어휘 영역, 정말 또 중요하죠. 어휘 영역, 조금 더 시간을 나누어서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2강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1강 명품 기본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